야, 박 팀장 아직도 내가 딸기 우유로 보여? 대회의실의 65인치 대형 화면에는 15년 전 흙먼지 날리던 교실 뒷바닥에서 울며 기어다니던 한 소년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숨죽임 가운데 나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박종구 팀장의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죠. 아직도 빵 사오라고 시킬 거야? 이번엔 내가 좀 비싼 걸로 사왔는데. 내 인생 끝장낼 고소장이라는 빵. 박종구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비굴하게 아부하던 그 손이 이제는 공포로 경련하고 있었죠. 15년의 기다림. 드디어 오늘 그 지옥 같은 업보를 청산할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나의 아침은 항상 눅눅한 지하방,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유난히도 매연이 심했던 그해의 여름.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은 나에게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매 순간 숨이 막히는 거대한 도살장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싱그러운 나무집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세상은 잿빛 먼지와 박종구의 거친 숨소리로만 가득 차 있었죠. 야, 이영한, 너 오늘따라 발소리가 왜 이렇게 경쾌해? 내가 사오라는 빵이 그렇게 가벼웠냐? 박종구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리는 순간 내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몸은 책상에 두 다리를 건방지게 올린 채 내가 사온 소시지 빵을 검사하듯 투져보았습니다. 그리곤 한 입 크게 베어 물더니 안에 든 소시지만 쏙 빼먹고는 침이 묻은 빵 뭉치를 내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눅눅한 빵이 내 뺨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야, 주워 먹어. 내가 남긴 건 보약이야. 너 같은 꼴찌 새끼는 이런 거라도 먹어야 머리가 돌아가지 않겠냐? 아, 참. 너네 집 가난해서 이런 것도 못 사 먹지? 반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송곳처럼 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종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은 내 교복 주머니를 거칠게 뒤져 동전 몇 개와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점심시간 전까지 딸기 우유 2개랑 초코바 3개 사와. 잔돈 500원 남겨오고. 알지? 1초라도 늦으면 내 등짝에 불도장 찍는다. 아, 그리고 올 때 내 구두에 묻은 흙 좀 털어낼 솔도 구해와라. 단돈 1,700원으로 5,000원어치 심부름을 하고 500원을 남겨오라는 기적 같은 논리. 나는 내 점심값을 털고 부모님이 새벽 우유 배달을 하며 주신 소중한 비상금까지 털어 매점으로 뛰어가야 했습니다. 매점으로 가는 복도에서 나는 몇 번이나 계단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박종구가 정해놓은 시간이 1분이라도 지나면 나는 학교 뒷산 창고로 끌려가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맛봐야 했으니까요. 박종구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정신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법을 아는 악마였습니다. 어느 날은 내 가방에 몰래 담배를 넣어놓고 선생님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내 새 운동화를 뺏어갔고, 어떤 날은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내 바지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수치심에 몸을 떨 때마다 놈은 내 귀에 대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영환아, 넌 평생 내 빵 셔틀이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넌 내 발밑에서 기어다닐 팔자라고. 억울해? 억울하면 성공해봐. 근데 너 같은 쓰레기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넌 그냥 평생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나 핥으면서 사는 게 딱이야. 그날 밤 나는 학교 옥상 난간에 서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릴 것인가, 아니면 저 악마를 무너뜨릴 힘을 기를 것인가. 나는 난간을 잡은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이영환이라는 껍데기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로부터 15년, 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빌딩 숲에서 인종차별과 무시를 견디며 하루 3시간만 자고 공부했습니다. 코피가 터지면 휴지로 맞고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볼펜으로 찔러가며 버텼습니다. 이름도 강한준으로 개명했고 성형수술을 통해 박종구가 뭉개버렸던 투박한 코와 턱을 날카롭고 지적인 이미지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거울 속에는 비굴하게 떨던 소년 대신 서늘한 카리스마를 가진 엘리트 본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최대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K모빌리티의 전략본부장으로 발령받던 날, 나는 인사기록부에서 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영업 2팀 팀장 박종구. 놈은 과거의 권력을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가고 있더군요.
하청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모욕을 주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형적인 쓰레기 상사로 자라 있었습니다. 놈의 실적은 좋았지만 그건 전부 아랫사람들을 쥐어짜고 하청업체의 고열을 빤 결과였습니다. 출근 첫날 나는 의도적으로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갈색 비즈니스 캐주얼 슈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비서도 대동하지 않은 채 영업 2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박종구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진동했습니다. 야, 이대리, 서류 이따위로 써올 거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내가 초등학생 데려다 놔도 너보단 잘 쓰겠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때려치워. 박종구가 서류 뭉치를 부하 직원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내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여전하구나, 박종구. 내가 파놓은 그 구덩이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주마. 내가 팀장실 문을 두드리자 박종구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잡상인이야 뭐야?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용건 없으면 나가. 나는 최대한 부드럽고 유약해 보이는 표정을 지으며 과거 빵셔틀 시절의 그 비굴한 느낌을 살짝 섞어 대답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한 전략본부장 강한준입니다. 박 팀장님이 우리 회사의 전설적인 영업 에이스라고 들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먼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박종구의 안색이 1초 만에 바뀌었습니다. 놈은 책상 위로 올렸던 다리를 허둥지둥 내리다 의자에서 고꾸라질 뻔하더니 비굴할 정도로 넓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고,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 오시는 날만 목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젊으신 분이 실력이 대단하시다고 본사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실물로 뵈니 정말 광채가 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제가 직접 차라도 한 잔 내어드리겠습니다. 놈의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과거에 내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 손이 이제는 내 환심을 얻으려 파르르 떨리며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손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오히려 더 밝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박 팀장님 인상이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박 팀장님만 믿고 의지해도 될까요? 박종구는 그 말이 자신의 화려한 출세 가도를 보장하는 줄 알고 침까지 튀겨가며 좋아했습니다. 놈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이 머지않아 자신의 목줄을 끊어버릴 단두대의 칼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박종구는 아주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표본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겐 간이라도 빼줄 듯 굴면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만만한 사람에겐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폭군이 되었죠. 놈은 내가 한국 사정의 어두운 해외파, 물정 모르는 본부장이라고 확신한 모양인지 매일같이 내 사무실을 드나들며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본부장님, 한국 사회는 결국 라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만 10년 넘게 구르면서 닦아놓은 인맥이 어마어마합니다. 본부장님이 구상하시는 그 전략안들, 제가 밑바닥 작업 다 해놓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중에 성과만 챙기시면 됩니다. 제가 본부장님의 오른팔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박종구는 아침마다 제가 즐겨 마시는 특정 프리미엄 브랜드의 커피를 비서를 시키지도 않고 직접 사왔습니다. 컵홀더에는 본부장님,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는 유치한 메모까지 남겼더군요. 점심때는 예약이 6개월이나 밀려 있다는 고급 미슐랭 식당들을 어떻게든 예약해두며 저를 감동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놈의 아부를 적당히 받아주며 놈이 더 큰 과오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눈먼 상사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박 팀장처럼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사실 제가 위에서 압박이 좀 심합니다. 이번 신규 라인 납품 단가를 15% 정도 확 낮춰서 실적을 좀 내야 하는데 박 팀장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박 팀장이 해주면 내가 사장님께 특급 승진 추천할게요. 내 제안에 박종구의 눈에는 탐욕의 광기가 서렸습니다. 단가를 15% 낮춘다는 것은 하청업체의 고열을 쥐어짜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종구 본인이 챙길 뒷돈과 리베이트의 파이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의미였습니다. 놈은 신이 나서 자기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본부장님. 그 하청업체 놈들 죽는 소리에도 다 뒷주머니에 돈 쌓아두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확실히 밟아서 단가 맞춰오겠습니다. 본부장님 체면 확실히 세워드릴게요. 그날 저녁 박종구는 드디어 나를 진짜 자기 사람으로 묶어버리기 위한 썩은 함정을 팠습니다. 강남 논현동의 한 폐쇄적인 회원제 룸살롱.
묵직한 가죽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짙은 담배 연기와 비싼 양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종구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하청업체 사장님 3명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내 아버지 뻘되는 노신사였는데 박종구는 그분에게 반말을 찍찍 내뱉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이 김 사장, 우리 강 본부장님 잔 안 채우고 뭐해? 손에 마비 왔어? 본부장님 기분이 좋으셔야 자네 회사 내년에도 밥 먹고 살 거 아냐? 빨리빨리 움직여. 박종구는 왕이라도 된 양 상석에 앉아 사장들에게 굴욕을 주며 즐거워했습니다. 놈은 술잔을 높이 들고 거드름을 피우며 저에게 비리의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다 상생이자 비즈니스입니다. 우리가 이 사장님들 먹여 살려주는 대신 사장님들도 우리 성에 좀 봐주고 그러면서 본부장님 집도 넓히고 차도 바꾸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박종구만 믿으시면 본부장님 은퇴하실 때 빌딩 한 채는 그냥 생기실 겁니다. 술잔이 몇 차례 돌고 박종구가 취기에 젖자 놈은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하청업체 사장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내더니 품 안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팀장? 아이고 본부장님, 저희끼리만 아는 첫 인사치레입니다. 이번에 납품단가 조정한 거 사실 20%까지 깎았습니다. 그중 5%는 본부장님 개인 비자금 계좌로 바로 꽂히게 세팅해놨습니다. 제가 쓰는 특수 세탁 계좌가 있는데 거길 통하면 국세청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저 박종구 이런 쪽으로는 천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놈은 자신의 횡령 수법을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지난 5년간 어떤 식으로 하청업체를 협박했는지, 어떤 상사에게 뒷돈을 먹여서 팀장 자리를 유지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얼마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까지. 놈은 내가 자기와 똑같은 악마라고 확신했는지,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괴롭히던 어떤 멍청한 새끼 이야기까지 웃으며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 다루는 법을 좀 알았습니다. 제 밑에 진짜 멍청하고 가난한 빵 셔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새끼 부모님이 새벽에 우유 배달해서 번 돈으로 제가 매일 갈비 구워 먹었거든요. 그 새끼가 울면서 빌 때마다 제가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게 밟아줘야 제맛입니다. 지금 이 사장들도 똑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억지로 광대 근육을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하하, 박 팀장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사람 다루는 기술이 거의 예술 수준입니다. 제가 정말 배울 게 많네요. 그 빵 셔틀 친구는 지금 뭐하고 살까요? 그 새끼요? 뭐나 마나 어디 노가다판이나 전전하고 있겠죠. 아니면 자살했거나.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뭐 대수겠습니까? 본부장님처럼 빛나는 분들 밑바닥이나 깔아주는 인생이죠. 새벽 3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종구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나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놈이 만졌던 어깨 부위가 오물이라도 묻은 듯 불쾌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입었던 슈트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오늘 녹음한 파일과 박종구가 건넨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내 수행비서이자 과거 박종구에게 함께 고통받았던 친구 태풍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풍아, 녹음 파일 보낸다. 놈이 자기 입으로 횡령, 배임, 협박 사실을 다 물었어. 그리고 놈이 말한 그 세탁 계좌, 금융팀 인맥 총동원해서 계좌 추적 들어간다. 다음 주 월요일 전사 전략회의 때 사장님 모셔놓고 한꺼번에 터뜨린다. 준비됐어. 한준아, 아니 본부장님. 박종구가 작년에 단가 후려쳐서 자살 기도했던 하청업체 대리님 기억나지? 그분 증언도 확보했어. 이번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게. 나는 노트북 화면 속에 띄워진 박종구의 웃는 얼굴 사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박종구, 너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약한지 모르지? 내가 쌓아올린 그 가짜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비웃었던 그 빵 셔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게 해줄게.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5년 만에 긴 기다림이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명의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K모빌리티 본사 15층 대강당은 평소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전 임원진, 그리고 본사 전 직원이 집결한 신임 본부장 전략 발표회. 하지만 나에게 이곳은 발표장이 아니라 15년간 골마 터진 악마의 목을 치는 단두대였습니다.
박종구는 오늘따라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내가 준 비밀 계좌 약속에 완전히 눈이 먼 놈은 명품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내 곁으로 다가와 능청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발표 끝나고 사장님이랑 오찬 자리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뒀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기 살려드릴 테니까 아시죠? 다음 달 인사 개편 때 제 이름 꼭 맨 위에 올려주셔야 합니다. 저희 이제 한 배를 탄 형제 아닙니까? 나는 놈의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손길이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박 팀장. 오늘 이 자리는 박 팀장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테니까요.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처음 20분 동안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미래 사업 기획안을 설명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사장님은 내 실력에 감탄한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종구는 맨 앞줄 중앙석에서 마치 자기가 본부장의 오른팔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리며 큰 소리로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것으로 향후 5년의 계획안은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박종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조직 내부에 기생하며 회사의 뿌리를 갉아먹는 악성 종양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보고를 준비했습니다. 내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600인치 대형 화면이 깜빡이며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비즈니스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2010년의 어느 교실, 흙먼지가 날리는 바닥에서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누군가의 구두를 핥고 있는 아주 거칠고 흔들리는 폴더폰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가해 소년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이영환, 더 구석구석 핥아. 내 침이 내 구두 광택제보다 낫다니까. 안 그러면 너네 엄마 학교 오라고 해서 망신 줄 알아. 그 비열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지금 맨 앞줄에 앉아있는 박종구였습니다. 이게 뭐야? 본부장님, 지금 파일이 잘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당장 꺼요. 박종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놈을 무시하고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놈이 하청업체 사장들을 협박해 받아낸 통장 입금 내역, 그리고 어제 유흥주점에서 나에게 비자금을 제안하며 횡령 수법을 자랑하던 생생한 음성 녹취가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쓰는 비밀 계좌가 있는데 거긴 국세청 할아버지도 모릅니다. 저 박종구, 이런 쪽으론 천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고 임원진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종구는 미친 사람처럼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강한준 이 새끼가 나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야, 이영환, 너 이 새끼. 놈은 흥분한 나머지 내 옛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리모컨을 내려놓고 단상 끝으로 다가가 놈을 내려다보며 아주 낮고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박종구, 너 15년 전에 그랬지? 억울하면 성공하라고. 내 말대로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내가 내 구두나 닦아줄 빵 셔틀로 보이니? 아니면 내 인생을 끝내러 온 저승사자로 보이니? 박종구의 눈동자가 공포로 잘게 경련했습니다. 15년 전 자기가 짓밟았던 그 소년의 눈빛을 지금 내 눈에서 읽어낸 것이죠. 놈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안팀, 박종구 팀장을 회의실 밖으로 압송하세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이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차가운 명령과 동시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박종구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놈은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한준, 이영환, 너 이 새끼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나오기만 하면 너부터 찢어 죽일 거야. 하지만 그 고함은 비참한 패자의 단명에 불과했습니다. 전 직원이 침을 뱉는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박종구는 명품 슈트가 바닥에 끌린 채 개처럼 끌려나갔습니다. 사장님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강 본부장, 이런 인간 말종인 줄 모르고 우리 회사의 핵심 팀장으로 뒀다니 정말 부끄럽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통째로 무너질 뻔했어.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바로잡는데 15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사장님. 이제야 체증이 좀 내려가네요. 일주일 뒤 박종구의 세상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놈이 횡령한 돈으로 샀던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수십 점의 명품, 시계들은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놈의 아내는 뉴스를 보자마자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도망치듯 떠났고, 놈의 부모님은 아들의 추악한 비리가 온 동네에 퍼지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나는 놈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박종구는 더 이상 예전의 기세등등한 실적의 신 박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고 면도조차 하지 못한 초췌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그저 초라한 범죄자일 뿐이었죠. 영환아, 아니, 강 본부장님,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어. 우리 동창이잖아. 응, 예정 생각해서 고소 취하해주면 안 돼. 내가 훔친 돈 다 돌려줄게.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만 해줘. 비굴함의 극치였습니다. 놈은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종구, 넌 끝까지 내 안위만 걱정하는구나. 너가 나한테 뱉었던 침, 너가 내 부모님을 비웃으며 가로챘던 빵값들, 그리고 네 갑질 때문에 과로로 쓰러지고 가정이 파탄난 하청업체 사장님들, 그분들 예정은 생각 안 해봤어? 나는 품 안에서 종이 가방 하나를 꺼내 유리창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박종구가 학창 시절 나에게 매일같이 시키던 특정 브랜드의 단팥빵과 딸기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네가 매일 시키던 거. 오늘 면회 선물로 사왔어. 근데 교도관님이 음식물은 반입 안 된다네. 그래서 이 빵이 썩어가는 걸 네가 유리창 너머로 똑똑히 지켜봤으면 좋겠어. 네 인생처럼 말이야. 나는 유리창에 바짝 다가가 놈의 귓가에 닿을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빵 사오라고 시킬 거야? 이제 네 빵 사다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넌 여기서 주는 차가운 콩밥이나 먹으면서 평생 내가 저지른 짓들을 곱씹으며 살아. 아, 그리고 박종구, 너 예전에 그랬지? 네 구두 닦아주는 게 내 팔자라고. 근데 어쩌냐? 넌 이제 구두 닦을 일도 없겠더라. 수영 번호 찍힌 그 고무신이나 평생 닦으면서 살아. 나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를 돌았습니다. 등 뒤에서 박종구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오케스트라의 환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15년 동안 내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드디어 가루가 되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단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흙먼지 가득한 교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던 17살의 이영한. 나는 사진 속 소년의 눈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영환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울고 평화롭게 잠들어. 나는 사진을 수백 조각으로 찢어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은 마치 벚꽃처럼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흉터로 남겠지만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태풍이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공항으로 가자. 하청업체 피해자분들 지원재단 설립하는 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지. 나는 이제 빵 셔틀도 복수기도 아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진짜 나로서의 삶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박종구를 어떻게 더 괴롭혔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